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하지만요, 요즘은요, 화상전화도 잘 되고요, 물건을 택배로 붙이면 금방 갑니다.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일면 기사, 고용보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보이네요. 고용보험, 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93만 명에게 150만 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있어야지 어떤 뭐 휴직, 일자리를 잃었을 때 뭔가 안전장치가 되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분들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차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그런데요. 대상자의 기준이 있는데 가구소득, 중위소득이 150%,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그리고 연매출이 2억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한 사람당 연소득으로 치면 한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감사원장의 말을 인용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유대가 있지만 일을 똑바로 하라, 이런 뜻이죠, 지금요. 감사원장의 분노, 지지부진한 원전감사의 담당 국장을 교체했다.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질타를 했다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확진 판정 전 클럽을 다니고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한 20대 확진자에 관한 얘기인데요. 집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곳을 다녔거든요. 함께 여행 다닌 친구 한 명도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다녀간 클럽과 주점엔 대략 한 2,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지금 얘기돼서 이게 또 집단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LG화학 공장에서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스죠. 그래서 최소 11명이 사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이 됐고요. 현지 주민 1,000명가량이 입원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이 좀 돼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익대 겸임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한분 변호사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날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단 감염 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소개해드렸죠. 이런 걱정을 낳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진문을 꺾은 친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어제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는데 이런 평가 언론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요. 현금 살포 탓이다. 떠나는 야당의 원내대표. 총선 패배의 원인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아베 망신쇼. 아베 총리 코로나19 파문이 점점 그리고 창궐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 많았는데 그것을 뭔가 만회보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오히려 망신쇼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감염을 모른 채 3시간 동안 클럽과 주점 5곳을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황금 연휴 동안 많은 곳을 다녔어요. 용인 거주 확진자인데 뭐 용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갔다 왔고요. 서울의 이태원에 위치한 클럽과 주점을 또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당일 클럽 방문자 절반은 연락이 안 된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다 연락이 돼서 뭔가 좀 검사도 받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홍천의 리조트는 1380실이 꽉 찬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녀가신 분들도 걱정이 되잖아요. 연휴 내내 가평과 홍천 등으로 이동을 했고요. 직장 동료 43명은 자가격리 조치가 또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지도가 있어요. 용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좀 나오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여기 뭐 집중적으로 된 곳은 좀 일단 제외하고요. 여기 보면 강원도도 갔고요. 경기도 가평, 남이섬도 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5번으로 돼 있죠. 용상 이태원동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클럽과 주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좀 자세히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용인, 수원, 성남 뭐 이것을 많이 다녔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동선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좀 이런 곳에 겹치게 동선이 좀 다녀간 분들도 걱정이지만 가장 지금 관심을 끄는 거는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이거든요. 여길 집중적으로 다녔는데 이곳에 꽤 많은 인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약 한 57명 정도 되는 접촉자의 숫자를 갖고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접촉자 중에서 한 명이 추가로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 창궐하기 초기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나왔는데 간신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째 하루에 국내 확진자가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아주 잦아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네. 생활 방역이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확진자가 나타나서 또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두려워해야 될 건 2차 파도거든요. 예. 1차 파도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예.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고 또 예. 잡아나간다라는 예.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기억하시죠? 1900년대 말에 예. 3차 파도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파도는 1차 파도는 늦여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있다가 예. 가을경 한번 잡혔습니다. 그때는 고령자 위주로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차 파도입니다. 예. 그해 늦 가을부터 2차 파도가 생겨나서 1918년에 예.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은 20대였어요. 즉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예. 이 지금 확진자 거의 뭐 용인, 이태원, 그다음에 예. 성남 예.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 짧은 시간 동안 예.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20대 굉장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1918년의 교훈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20대라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안 걸린다 이렇게 확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 2차 파도의 가장 큰 어떤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예. 20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20대 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예. 지금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게 20대입니다. 물론 사망자 수는 적지만 예. 스페인 독감은 2차 파도에 사망자 수도 많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장 좀 주목을 받는 게 이태원의 클럽과 주점 5곳을 넣었다는 거거든요. 클럽과 주점 통상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20대가 많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20대의 경우에는 무증상 확진이 또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위험하다고 지금 많은 분들 걱정하시니까 혹시라도 이곳을 이렇게 동선이 뭔가 겹쳐서 다녀갔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꼭 스스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사도 받고요. 뭔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나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위중 환자 치료비는 최대 한 7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됐고요.
코로나 영수증이 나왔다. 영수증이니까 돈 계산을 좀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치료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될까? 그겁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추정해 봤는데 경증 환자의 경우도 치료비가 한 400만 원 내외가 소요되더라. 음압병상 이용 시 하루 65만 원. 그리고 중증, 아주 위중 환자의 경우는 한 7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보통 위중 환자는 한 5천만 원 내외. 그러니까 경증과 위중의 치료비가 차이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확진자가 11,000여 명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 숫자를 감안해서 치료비를 계산해 보니까 900억 정도가 지금까지 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답니다. 900억 정도요. 그러면 조만간 1,000억은 뭐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우리나라 진단키트 103개국, 103개국의 수출 대박을 쳤다고 합니다. 초기에는요,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죠. 1월 달에는 수출한 액수가 한 340만 원. 이거는 뭐 아주 미미하죠. 그러나 지금은요, 250억 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수출 액수가. 엄청나게 빨리 갔군요. 그러니까 크게 지금 뭐 많은 나라에서 찾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 영수증인데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네. 대략 한 1,000억 정도 지금 이 확진자 치료가 됐어요. 자,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확진되신 분은 국가에서 전액 다 치료를 하잖아요. 지방자치제가 일부 부담을 하지만 아무튼 국가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참 좋은 점인데 사실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실상 건보가 80%를 내고요.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앓고 싶은 또는 감염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본적으로 이 병에 걸리면 억울하다는 그렇죠.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책임을 개인에게 이제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걸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초반에는 우리가 감염을 방지하고 검사하고 뭐 치료하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영수증 한번 중간 점검 해본 거예요. 중간 점검 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간 거고. 치료비로 그 정도 나왔구나. 환자의 그 증상에 따라서 조금 일종의 이제 비용이 다르게 나타나서 아주 위중한 분은 이제 한 7천만 원, 아주 가벼운 분은 한 뭐 몇백만 원 단위, 한 300, 400 단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 비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역량 굉장히 좀 자랑스럽다, 자신감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략 한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건 치료비죠. 검사비까지 포함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역 비용은 더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영수증 나왔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변한범 변호사. 이제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셔서 저도 아침에 이제 그 건보에 계신 분한테 전화를 한번 문의를 드려봤었는데,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건보 재정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르스, 사스 때도 한번 지켜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렇게 큰 국가적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거든요. 적당히 아픈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보의 그 의료 수가를 청구하는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건보 재정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나간 거는 맞기는 한데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의료 쇼핑을 하면서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이것저것 병원 다니는 문제점들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건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단순히 그 보장을 높인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조금만 아프거나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오히려 필요 없는 병원 비출이 많아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도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병원을 웬만하면 잘 안 가시려고 했죠. 그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감기 환자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과거 같았으면 감기가 참 많았는데 감기 때문에 병원 가신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보험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더 좀 뭔가를 좀 줄인 거 아니냐, 돈 나가는 것을. 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영수증이란 제목이 오늘 눈길을 끈 기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에서 어제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사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위아래로 배치를 좀 했습니다. 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혔습니다. 원내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대표하는, 뭐 쉽게 말하면 약간 국회의원들의 반장 선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근데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문 꺾은 친문 김태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친문은 김태년 원내대표고요. 진문은 누굴까요? 여기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을 누르고 여당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진문과 친문 이렇게 또 기사가 돼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김태년 새 원내대표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입니다. 구두수선 아버지 생선장수 어머니 흑수저 김태년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항쟁 때 성남 학생운동 지휘했다. 김태년 의원은 사선이고요. 성남이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사선을 했고 이번에 원내대표가 됐다. 원내대표 도전은 재수입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저에게 원내대표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불태우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더 이상의 원내대표 선거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에는 3명이 도전을 했어요. 지금 당선된, 뽑힌 김태년 새 원내대표, 그리고 전해철 의원, 그리고 정성호 의원 3명이 도전을 했는데 표 차이는 1위와 2위의 표 차이는 10표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해철 의원은 친문 중에도 친문, 진문이라고 통상 꼽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겼다는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한 기사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결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두 분께 미리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아마 분석을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이종건 평론가. 네. 어떤 의미입니까? 자,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사실상 주류입니다. 주류라는 건 뭐냐면 계속 당권파였어요. 즉 당의 정책의장도 하고 예산결산 소위 간사도 하고 또 계속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의 완전히 복심 중에 복심이었죠. 그동안 당 지도부에 계속 당 속해서 지도부에 일을 했다는 뜻이네요.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어받을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해찬 대표가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열린우리당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열린우리당의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면서 당이 지지부진하면서 각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열린우리당도 해체됐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가지 않으려면 완전히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 사람은 누구냐. 이것을 아마도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절대 열린우리당처럼 청와대와 딴 목소리를 내지 말 것이며 또 안에서는 완전히 한 목소리가 돼야 된다. 의원들 각자 딴 목소리 내야 되지만 내게 만들지 않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김태년이다. 지금 정책의장을 시켜놓고 또 그 간사, 예결위 간사를 시켜놓고 봤을 때 굉장히 대야의 목소리도 컸고 또 자기의 어떤 소신도 강하고 이런 모습들로 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김태년을 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진문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이 10표를 더 못 받은 이유, 그래서 2위에 머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요. 사실은 원내대표 선거는 예. 의원들만 투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원이랑 상관없죠. 만약에 당원들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또 진문, 이게 또 개입이 됐을 텐데 이 국회의원들만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친소 관계와 실질적으로 나한테 스킨십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더 중요시하거든요. 정파보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봤을 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다시는 도전 안 하겠습니다. 약간 읍소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 울컥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작용을 그때 했을까요? 어저께 그 정견 발표에서 울컥한 장면에서 초선들은 마음이 또 동했고 재선 이상은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결위 여당 간사 역할 큽니다. 나중에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또 이렇게
또 자신의 역할, 역량을 또 집중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선 의원들이 많이 또 지지했다. 예. 이 얘기는 곧 예결위 간사 때 많이 또 도움을 받았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김태년 의원의 어떤 예. 당선은 스킨십과 그다음에 보답, 또 동정표 이런 것도 아마 집결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정치권에서 흔히 말하기를 원내대표 경선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원들 선거라는 겁니다. 예. 의원들의 어떤 계산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친문이 꺾었다. 예. 이 얘기는 예. 보다도 이제 확장력을 누가 가졌느냐. 그러니까 진문이 아닌 분들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조금 더 그런 어떻게 보면 확장력을 가진 사람이 전해철 의원이냐, 뭐 예컨대 지금 당선된 이 김태년 의원이냐. 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진문이 덩어리가 한 요 정도라면 친문은 이만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럼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을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이제 친노, 친문 모든 영역을 사실 김태년 의원이 확장력을 갖고서 지금 예. 의정 생활을 했던 것 이런 예.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취임 일성이 진문, 비문, 뭐 친문, 비문 이런 건 없다. 예. 과거의 어떤 구분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예.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원들의 원하는 부분들은 당정청 관계에서도 좀 당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당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김태년 의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요.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렇죠. 다른 상대적으로 후보에 좀 비해서. 당을 좀 더 중심으로 가지고 그렇죠. 갈 것 이제 같다. 장성호 후보 같은 경우 좀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임위 배치도 사실 원내대표가 하잖아요. 예. 근데 표의 효능감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의원들도. 그러니까 당선될 사람들에게 몰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뭐 김태년 후보라든가 예컨대 전해철 후보에게 집중될 수밖에 예.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예.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는 낙선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빚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엔 안 되는데 다음번에 꼭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한 걸 보고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재선 이상급의 의원들한테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기사로는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어제 나온 후보가 3명이었어요. 그런데 1등을 한 후보는 82표, 2등한 후보는 72표입니다. 10표 정도 차이. 근데 뭐 워낙 절대적인 값이 높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3위를 한 후보는요, 9표만 얻는데 그쳤습니다.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다선 의원들은 당권파 김해 몰표, 비문은 달랑 9표. 그러니까 통상 1, 2, 3등 하지만 표 차이가 나도 너무 낮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승리했다. 뭐 당 목소리 컬타다 이런 얘기인데 비문은 달랑 9표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여기 지금 표 계산이 돼 있죠? 1위, 2위, 4위.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가 82, 뭐 72, 3위면 여기에 그래도 못해도 한 뭐 50,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9표에 한 자리가 나온 겁니다. 주원 교수님,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약간 좀 위험한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에 원내대표로 예. 이제 당선되신 그 김태년 의원의 저는 인물론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김관욱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예산 결산 특별히도 소속하셨고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표의 효능감에 있어서는 밀어주기가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김태년 의원이 여기서 원내대표가 되는 부분에서는 인물론이 제일 컸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정성호 의원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이제 친이계라고 불릴 수 있는 개파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큰 거대 여당의 예. 약간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요소라고 여기서 말한 보거든요. 친이의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친문, 그러니까 친문, 비문 이런 부분들이 구별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친이계에 대라든지 아니면은 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소수계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21대 국회에서 예. 어떤 목소리로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원범 변호사. 뭐 변원범 변호사는 저 통합당 소속이지만 뭐 다른 당 얘기지만요.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9분,
그 9표가 나왔는데 그 표를 준 9명이 누굴까도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그러나 알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그런 건 알려지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상황은? 민주당이 항상 얘기하듯이 원팀 정신이 그야말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회의원들 다선들을 중심으로 김태년 의원한테 몰표를 줬다라는 것은 예. 당의 역할을 청와대 하부기관으로 두지는 않겠다.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의지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당에 뭔가 좀 힘을 좀 갖겠다는 의지는 예. 분명히 읽힌다는 전해철 거죠. 의원이 당선했다면 그야말로 집문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좀 더 밀접한 소통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본다라면 지나치게 그러면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예. 우려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친문에 속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고 오. 그러면서도 본인이 국회와 여당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예. 어느 정도 몫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수평적 당청 관계가 가능한 인물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친송 관계가 있으니까 또 거기서 아마 그 전해철 의원을 뽑았을 수는 있겠지만 다선들은 그래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예. 되고 여당이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몫을 낼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진문보다는 친문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비문 9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야말로 뭐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후보와 이제 정책위장 후보 2명을 아마 갔을 텐데 그 가까운 사람 몇몇은 있긴 했겠죠. 그리고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당이 지나치게 한 몫을 가기보다는 다른 몫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일부 소신을 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당연히 정성호 의원이 당선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은 했겠지만 예. 그래도 뭐 아니라는 목소리를 민주당에도 다른 목소리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내줘야 된다. 아마 그분들 충격을 받으셨겠죠. 적어도 1, 20표 예. 정도 나와서 민주당에 이런 다양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고 싶었을 텐데 9표가 안 났다는 것 스스로도 이 정도로 우리 목소리가 장나라고 좀 충격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하고 러닝메이트를 안 하죠. 별도로 갑니다. 통합당의 아, 경우는 예, 예. 러닝메이트를 그렇군요. 합니다. 약간 두 당이 달라요, 상황이. 그래서 여기는 원내대표만 뽑힙니다. 표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습니다. 3위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오늘 오전에 역시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을 마지막 뭐 역할을 한 거죠. 떠나가는 통합당의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가 뭐 기자회견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다뤄지고 있어요. 심재철 현금 살포로 총선 패배했다. 현금 살포. 그러니까 이거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그것 때문에 총선이 졌다.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임기 종료 앞두고 기자간담회 한국 얼마나 망가질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뭐 총선 패배 원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건 성금 살포 탓이다. 그리고 뭐 공천 탓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이 주목을 좀 받았어요. 사실은요. 이 얘기 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매표용 현금 살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 이틀 전에 아동수당 40만 원씩 뿌려댔고 그리고 코로나 지원금 이제 3월 말부터 신청해라 대통령부터 나서서 100만 원씩 준다라고 좀 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50% 기재부에서는 안을 잡았던 것을 선거 때는 70% 주겠다라고 큰소리 쳤다가 다시 또 전 국민한테 100% 준다, 100만 원씩 준다라는 이런 지금 이렇게 매표용 이 헬리콥터 현금 살포 바로 이 부분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는 분이 2명이 있습니다. 후보가 2명이죠. 오늘 뽑힙니다. 2분 중에 1명이. 근데 그 후보들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주호영 합리적 보수론을 강조하고 있고요. 권영세 수도권 확장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각 여기 사진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토론하고요. 점심을 좀 지내야겠네요. 당선자가 결정이 되려면. 여기 보면 정책위 의장과 같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이종배 정책위 의장 후보 사진이고요. 이쪽에는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조혜진 정책위 의장 후보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승부처가 될 듯하다. 3시간짜리 토론회입니다. 꽤 깊은 얘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일부 당선자 압박 질문도 준비했다. 주호영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감출 것이다. 권영세 기득권 버려야 민심 돌아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총선 패배 이유와 관련돼서 한 얘기들입니다. 보시죠. 저는 우리 당의 선거 연패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AI와 빅데이터의 시대에 이제는 과학이 된 선거를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소신으로 치러낸 업보였습니다. 또 내부의 분열과 갈등도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에 놓인 까닭도 우리 스스로의 울타리에 갇혀서 국민의 생각과 다른 길을 고집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고통에 둔감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우리만의 고집들, 이제 모두 버려야 합니다. 총선 패배에 대해서 떠나는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진단이 아주 다릅니다. 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분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표현을 하나를 좀 적어 주시라고요. 자, 변홍범 변호사,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심재철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꼰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의 분석 자체가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표의 득표가 되는 요소는 사실일 것이고 그것이 장래 국가 재정에 큰 위험을 주는 것도 맞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포퓰리즘 정책이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지금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주호영 후보라든가 아니면 권영세 이제 원내대표 후보처럼 사실 우리에 대한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가르치는 방식, 그런 잘못된 방식에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메시지가 틀렸다라고는 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꼰대 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들이 무지몽매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했었지만 당신들이 몰랐다. 우린 당신들이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공감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공감을 하셔야죠. 일단 우리가 국민들이 저한테 표를 안 주셨다라면 그 원인은 우리 자체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국민들이 몰라줄까? 이래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이제 당선자의 말이 앞으로 진심된 얘기고 당의 올바른 그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이 됐으면 하는 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주원규 교수께서는 더 독해진 성배. 어떤 뜻입니까? 이 미래통합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수당의 원내대표는 좀 잔혹사를 겪은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 심재철 대표 지금 요번에 다 선거에서 사실은 패배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더 독해졌다. 21대 원내대표가 더 독해진 성배를 맞이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아까 변 변호사님 말씀처럼 심재철 대표, 그러니까 심재철 권한대행이 틀린 말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총선 패배 요인을 분석을 하면서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있었다라는 게 이 지금 이 포퓰리즘과 맞물려서 표현한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유도 있다고. 왜 그렇게 여당의 포퓰리즘에 부안해동해서 1인당 뭐 이제 50만 원 전국민 지원금을 이제 황교안 대표도 급하게 전 대표도 냈었다라는 거에 대한 패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한 건데 그런데 이 워딩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국민 탓으로 보이는 것으로밖에는 40%가 넘는 그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에 대한 약간 모독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21대 원내대표에게 더 독해진 성배를 안겨다 주는 게 아닌가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직은 성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러닝메이트도 정책 부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일단은 또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행하게 되고 당분간은 그렇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혼란을 수습하고 미래통합당의 어떤 의미에서의 자강론을 내세워서 비전을 제시하게 되면 21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구세주로 떠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상당한 정치적 위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부담은 커진 건 사실이지만 예. 요번에 오늘 있을 주호영 그리고 권영세 예. 이 두 분의 당선인과 이 의원님의 이 행보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미래통합당에서 보기 좀 좀처럼 힘든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3시간짜리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의미들은 좀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3시간 정도 토론하고 질문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엄청난 질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이 그걸 제가 알기로는 어제 후보들이 밤새 열심히 공부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요. 만평이 하나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 뭐 심재철 원내대표의 그림이 있고요. 매표용 현금 살포로 총선 패배 이렇게 어제 한 얘기를 싣고 있는데 밑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어떤 가족인데요. 유권자를 한 방에 쓰레기로 만드는 신기술. 그럼 내가 돈의 표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인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평의 취지는 유권자를 무시한 발언 아니냐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이종근 평론가. 네네. 아까 주홍규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총선 패배가 이런 재난지원금 이걸 겨냥한 이 현금 살포 탓이다. 어제가 이제 그게 주요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돌려보면 총선 기간 중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지금 전 대표입니다. 1인당 50만 원 지급 주장을 했어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금 살포 탓이라는 거하고 총선 때 당 대표가 그 주장을 한 거는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바로 예. 심수철 원내대표가 예. 그 점을 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금 살포로 인해서 예. 지긴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도 문제가 없진 않았다. 우리 당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예. 당 대표가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최소한 보수 우파라면 이런 예. 가치는 지켰어야 유권자들한테 예. 계속 호소를 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예. 맥락이 이어지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지금 책임을 느껴야 돼요. 자기가 사실 선거에서 때 원내대표였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떠나는 마지막 말은 정말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여운이 있어야 돼요. 유권자들 또 국민들에게 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 즉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우리 당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울림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어찌됐든 맥락이야 어쨌든 예. 남 탓하고 제도 탓하고 뭐 유권자의 판단 탓하고 이렇게 예. 지금 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재철 원내대표의 어저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문학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 사실은 선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보이지 않고 코로나19 상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은 지금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이 5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이 문제가 예. 사실상 그냥 총선만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줄 수 있지도 않고 그런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줘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 진 거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나 그런 문제점을 자성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인의 분석을 해야 되는 장면에서도 예. 여전히 다른 당의 어떤 정책이 이 매표의 어떤 부분 특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표를 이렇게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예. 새로운 어떤 원내대표들 후보군들이 예.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권영세 수도권 확장론이라 그래도 결국에 어떤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는 거는 어느 정당에 이렇게 매몰이 되거나 이렇게 편향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예. 섞여 있는 그런 유권자층이 이제 있는 지역이라고 본다면 예. 지금 뭐 권영세 후보나 주영 후보나 모두 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는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치잖아요. 국회가 열린 날보다 안 열린 날이 많았던 그런 국회보다는 이렇게 협치할 수 있는 예. 그런 원내대표가 두 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반성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고 질 때는 또 잘 져야지 예. 다음 기회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심재철 예. 대표의
말은 잘 지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경제 기사 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뭐 이런 말도 사실 했어요. 여기 아랫부분 좀 잡아주세요. 총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포퓰리즘적인 성금 살포가 있었다. 당 지도부의 어떤 대표에 대한 리더십 그리고 공천에 대한 뭐 잘못 이런 걸 쭉 분석했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서 꽤 좀 주목을 하면서 오늘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이종우 평론가. 네.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주춤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패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패배와 무의미한 패배. 유의미한 패배, 똑같이 패배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 이 재난지원금 문제만큼은 보수 우파의 시각에서 원칙을 지켰어야 됐다. 김종인 선대위원장까지도 뭐 500조에서 100조를 따로 이제 지원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각 당이 모두 다 서로 경쟁적으로 정의당이 또 나서고 무슨 당이 나서고 해서 서로 얼마를 더 줄 수 있느냐 이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후에 보면 사실은 이 문제가 무조건 한쪽이 옳다 이게 아닙니다. 후에 보면 또 재정의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 계속적인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다시 국민들한테 회자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당은 아무런 그 정책도 안 보여주고 아무런 색깔도 안 보여줬어요. 그저 이번 현금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게 도리어 더 뼈아픈 패배고 원칙을 지키는 유의미한 패배여야만이 사실은 훗날도 도모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그게 아쉽습니다. 따지고 보면 통합당 내에서는요. 전 국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총선 때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여권에서는 70% 얘기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간 겁니다. 지급 대상을요. 문재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한다. 그렇습니다. 뭐 기부 얘기가 꽤 있었죠. 이게 좀 재원을 좀 줄이는 효과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 약간 어떤 기부 문화 이런 것도 뭐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밝혔습니다. 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2인 가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60만 원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0일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 화면 좀 봐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어제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요 기부와 관련돼서 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추가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이래요. 기자들이 질문하죠. 대통령이 저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관제 기부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관제 기부 논란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전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를 추진하는 것뿐이다. 죄를 뿌리지만은 말았으면 좋겠다. 관제 기부 그런 소리 그만 좀 하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부는 선의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기부에서 느끼는 보람과 자긍심이 보상입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에서 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요.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마저 보겠습니다. 혹시 인사 불이익일까? 공무원들 재난지원금 수령 눈치 게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기부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장관들도 기부를 하겠죠? 그러면 각 부처에 속한 고위공무원들도 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겁니다. 지금 눈치 게임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고위직 이딴 기부 방침에 중하위직은 내심 불만인 겁니다. 뭐 우리까지 꼭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소득세 공제로 표시가 날라 상사 눈치를 본다. 광역자치단체 13곳 단체장 본인만 기부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이미 성금 모은 지역은
독려하기엔 좀 부담이다. 이겁니다. 요거 지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일단 요거는 주원규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요거는 그 문 대통령님 이제 기부 의사 밝힌 거하고 공무원분들의 이제 눈치 게임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제 기업들도 기업들도 아무래도 참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안타까움을 느끼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다 기금을 하겠다. 이 기부의 취지가 되게 좋은 게 고용보험 기금으로 이게 편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말했지만은 사각지대가 있듯이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해서 모든 어떤 고용에 대한 안정감을 구축하자 좋은 어떤 선의의 계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부는 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재난지원금이 단순히 구제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심재철 전 권한대행이 얘기하는 살포, 현금 살포가 아니라 이건 상생하자라는 어떤 경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기부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1차적인 취지는 소비를 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비 촉진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모두 기부를 해서 고용보험으로 편입되는 것도 기부일 수 있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생태계를 살리는 기부인데 이런 식으로 이게 선의가 된다. 그리고 저는 청와대에 연설하시는 분이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기자분은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제 기부의 뉘앙스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기부 안 하면은 그럼 나는 좀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걸까? 그런 지금 느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죄를 뿌리지 말아달라? 누가 죄를 뿌리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약간 좀 묘할 수도 있어요. 그 아까 화면으로 정리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내용을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고 관제 기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관제 기부 자꾸 하지 마라. 국민 모욕이다. 그리고 자꾸 그런 얘기해서 죄 뿌리지는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분위기 좋게 가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취지였어요.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장관님, 회장님 뜻에 나도 모르게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조직이 큰 조직 그리고 또 약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조직은 아무래도 그 조직의 장 입장에서는요. 우리 조직의 모든 직원들이 기부합니다. 이런 말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구성원은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기사가 다뤄주고 있네요. 뭐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하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원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5공화국 때 그때 이제 국민을 상대로 방위성금을 걷었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기업들의 할당을 하면은 물론 성금에 대한 기부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제성 없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 당시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전혀 없겠죠. 제 지인이 이제 지방의 모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예 이제 그 기관의 공식 책임자가 당신들은 공무원이니까 받지 마라. 다 기부해야 된다. 우리가 실적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해내라.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공직사라든가 대기업에 있어서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관제 기부라는 말은 국민 모욕이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거죠. 주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게 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런 고용기부 편입돼서 좋은 거고 아니면 쓰다도 소상공인 활성화되니까 좋은 거고 어느 분으로 보면 좋은 건데 이걸 쓰면은 조금 나쁜 거고 기부를 하면 선이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그런 편 가리기를 하지 말고 재난지원금 국민에게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자체에서 예산을 운용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오늘 다른 기사를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55조가 발생을 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130조까지 갈 수 있다. 재정상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정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셨던 거니까 그에 있어서는 그것을 기분 좋게 쓰는 사람이나 기부하는 사람이나 모두 기분 좋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은근히 선악으로 나누고 관제 기부 아니다. 자체가 관제 기부 맞는데 뭘 아니라고 하세요. 사실 기부도 좋은 뜻이고요. 재난기원금을 소비하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뜻입니다. 다 좋은 뜻입니다. 근데 기부를 하더라도 좀 알리지 않고 기부를 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싶습니다. 진짜 그런 진정한 기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게 누가 물어보거든 재난지원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모르잖아요. 그냥 기부를 할 때도 알리지 않고 기부를 했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지적도 좀 있기도 합니다. 김문학 교수님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기부를 먼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관제 기부의 시작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기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럼 기부하는 사람들도 주저주저 하는 거죠. 대통령도 그러니까,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부를 수령하는 게 맞는 거야? 기부하는 게 맞는 거야?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분 다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돈을 거기다 흘려 보내느냐 아니면 이제 기금에 돈을 이제 주느냐 그 방식만 다른 것이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색이 돼 있잖아요. 경제가. 오히려 저는 더 시장에다가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이 더 사회 발전에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령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전 오히려 맞다라고 기부보다는 오히려 받아서 많이 써야 되는 게 그렇죠. 좋다. 더 많이 쓰는 것이 지금 뭐 우리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분들에게 먼저 돈이 가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처럼 돈이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부를 하건 뭐 이 소비 수령을 해가지고 소비를 하건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부를 하는 사람들을 뭐 관제 기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수령하는 사람들을 왜 따라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 한국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지만 세계 최고의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했습니다. 이 부분을 시민을 믿고 맡겨두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자, 교수님 말씀에 제가 또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뭐 보완이냐면- 동의해서 보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의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부를 안 하냐, 기부를 하냐가 아니라 기부를 했다고 보도 자료를 뿌리고 이야기를 했다가 전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렸다. 알렸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통령이 한 것 안 한 것을 구분해서 했다라고 부부께서 하시고 또 이제 60만 원이고 이 모든 것들을 청와대가 그 날짜로 지금 자료를 뿌린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부가 실적이 돼요. 그러니까 각 기관이라든지 뭐 다 실적이 돼버립니다. 실적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자발적이지만 불편한 기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려면 모든 것들을 알리지 않게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상황 당연히 나중에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대통령 또 나중에 받더니 기부를 안 받으셨더라. 안 받는다는 건 기부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변원병 변호사 말씀처럼 편 가르기가 될까봐 가장 걱정이 돼요. 예를 들자면 강남은 강북보다 잘 사는데 왜 기부금이 이렇게 적게 지역별로 또 기부 그렇죠. 액수가 또 뭐 계산이 되고 적게 되고 또 강남에서는 왜 또 뭐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는 왜 또 다른가?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더 걱정되는 건 이렇게 인터넷 그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뭐 혹시 친문이라든지 이런 이 집단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왜 기부 안 해? 뭐 하는 식의 어떤 공격적인 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바로 가장 우려하는 편가르기의 상황이거든요.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알리지 않는 것이 도리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부 뭐 결정을 했다는 걸 알린 거는 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나왔다는 내용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한 명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사진은요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어떤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증오 키우는 수요 집회 참석 않겠다. 수요 집회하고 굉장히 좀 여러 번 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걸로 왔는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영화 I Can Speak 실제 인물입니다. 위안부 단체에 30년간 이용당했다.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이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에 더 이상 참석 안 한다. 같은 내용이 있고요. 문제 해결이 안 됐다. 윤미향 책임져야 된다. 여기 보면 최근에 윤미향 이 이름은요. 정의기억연대 뭐 이사장 여기도 이끌고 있었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자 뭐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자 정의연대 쪽에서 뭔가 설명을 했는데 뭔가 오해를 했다. 할머니께서 오해를 했다. 그리고 제3자가 갈등을 유도한다. 뭐 이런 반박도 있었기도 합니다. 김구락 교수님. 이거 좀 어떻게 볼까요? 뭔가 좀 내부적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소통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또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용수 할머니께서 굉장히 강한 불만을 좀 그렇죠.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은 할머니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는 뭐 이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재발 방지를 일본에게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단결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내부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책임자 분들이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용수 할머니를 찾아뵙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영 교수님. 네, 문제 해결에 김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용수 할머님은 다른 이제 정신대표의 할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요도가 되게 높은 분입니다. 그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인물이기도 하시고요. 정말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와 아픔을 제일 많이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의기억 연대가 하는 그 태도는 저는 좀 불만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3자가 개입해서 이용수 할머니를 뭔가 현혹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부추겼다 뭐 이런 소리도 들려요. 그런 반박 성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용수 할머님이 이렇게 웬만해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시고 참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들어보고 함께 화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더욱이 윤미향 당선자는 전 정의개혁연대의 그 대표 이사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 국회로 나가셨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제대로 정신대 문제를 이제 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개혁연대가 분명한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가 좀 이런 분이 이렇게 불거졌어요. 오해면은 오해를 풀어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인물은요.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왜 등장을 했을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생방송 아베 망신쇼. 무슨 쇼를 했길래 그러는 거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가요. 아베 총리 면전에서 내년 올림픽까지 백신 어렵다. 그럼 올림픽 못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아베 총리 지금 올림픽에 거의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 연기해서도 기필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랬습니다. 뭐 지금까지 또 있었던 사항을 정리하고 있네요. 일본 국민 68%는 의료체계에 불안을 느낀다. 일본 언론은 우리나라 방역을 보도하면서 정부 비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비판을 할 때 우리나라를 인용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서. 아베 비난 여론에 쫓겨서 생방송 대담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 났다는 거예요. 전문가 발언에 우물쭈물 체면만 구겼다는 겁니다.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これ研究者として率直にかなり幸運が重ならない限りワクチンだけでは難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뭐 짧게 나왔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계속 뭐라고 사실 면박을 줍니다. 아베 총리가 뭐라고 주냐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냐면 그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종구 평론가. 여러 가지로 반박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쿄올림픽 못 열릴 것이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니 도쿄올림픽이 1년 후에 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1년 이내로 우리한테 바로 백신을 만들어라라는 건데 그건 정말 기적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안 되는 걸 자꾸 한다고 면박을 준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쪽은 정치하고 한쪽은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이렇게 복기해 보면 과학의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꾸 과학의 전문가의 어떤 영역을 이 정치로 이렇게 환치시켜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아베는 왜 올림픽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아베가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베가 지금 장기 집권이에요. 굉장히 큰 장기 집권을 하는데 이 집권을 다시 연장을 해서 이 헌법을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게
이 자신의 어떤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이거든요. 외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꼭 예.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예. 지금 자기가 이 경제도 지금 파탄이 됐어요. 원래 코로나19 전부터 작년 4분기부터 경제가 마이너스 예.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어찌됐든 국민들의 그 예. 지지를 다시 받아서 예. 이 집권을 연장을 하고 헌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자신의 어떤 실체 이것이 이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막 우울해하고 막 조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방송에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학자가 과학의 영역이다. 예. 정체 영역으로 자꾸 이것을 환치시키지 마라. 예. 라고 따끔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베 총리는 지금 화면에 나왔지만 그 마스크, 이른바 일본에서는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립니다. 그 마스크 참 비판 많이 받았는데 본인은요, 그 마스크 문제 없고 잘 되고 있다고 또 얘기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마스크. 모양도 좀 너무 작고요. 뭐 품질이 나쁘다는 얘기 계속 받았는데 총리는 본인이 꼭 쓰고 다니면서 좋은 거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또 비판받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인물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최근 백악관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주차 요원입니다. 현역 해군 군인입니다. 개인 주차 요원 그리고 가족들의 주차도 담당했으니까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들과 접촉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발칵이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들려왔는데 트럼프 건강 상태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보 변호사,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가족 자가격리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격리 사유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앞서 아베 총리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결국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만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든가 자신의 총리 연장을 생각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재선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코로나가 별게 아니고 잘 대처를 하고 있고 훌륭하게 완료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작 자기 주변에 큰 문제들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절차라면 당연히 본인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재선거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자충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사실 확진자하고 접촉을 할 때도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라면은 그렇죠. 접촉자로 아닌 걸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마스크 공장 가도 고글은 써도 마스크는 절대 안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도 쓰는 장면이 포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스크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들만 마스크를 쓰는 그런 문화. 지금 그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화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 이제 위중한 것은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백악관 전체가 셧다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렇잖아요. 얘기냐면 뭐 개인 주차 요원이지만 백악관을 들락날락 했을 거 아니에요. 백악관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방역을 다시 해야 되고 거의 대부분의 접촉자들 다 2주간 격리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예. 뭐 지도부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상징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좀 예의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민감하게 이 코로나19에 예. 대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들이 마스크 쓸 필요가 있다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착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일각의 분석은 마스크를 쓰면 약해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 안 한답니다. 지금 그거를 걱정할 때인가 모르겠네요. 자, 다음 기사는 재판과 좀 관련돼 있습니다. 재판부 정경심 PC에 왜 표창장 직인 파일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음번에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재판장이 요구를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정경심 씨 측은요, 이거는 동양대 직원이 발급을 해준 거다. 뭐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증명서를 직원이 발급을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자 재판부가 아니 직원이 발급을 해줬는데 왜 정경심 교수 PC에 직인 파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좀 묘하죠, 상황이. 그리고 조국 딸 일저자 올린 당국대 교수의 아들 조씨 스펙 쌓기 돕자 조국도 날도와 세미나에 나만 참석. 그리고 그 세미나 조씨는 없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서로 도와줬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국 딸 동창, 논문 제1저자 허위 인턴 확인서, 스펙 품앗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변환범 변호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설명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히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만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다,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수사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과연 그 정경심 교수가 그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사무소 위조를 했느냐, 그다음에 서로 뭐 아들 간에 스펙 품앗이가 있었느냐, 그 사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검찰의 정치적인 공격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기소였는지 기소권 남용이었는지 아니면 무리한 수사였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행동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 형법에서 그 잘못된 행위고 위죄로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 그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겠으니까 관련된 증거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서 설명을 하셔라. 왜 당신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나에게 설명을 해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몇 가지 진술이 나왔는데 일단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좀 약간 분리할 수 있는, 만약에 이 상황이 다 증명이 된다면 분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변환범 변호사,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을 하죠. 이제 오늘부터 공판 기일이 시작이 되면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법정에 출석을 해서 다투게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쟁점들이 다투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본인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면서 또 혐의에 대해 다퉈지겠죠. 그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과연 법원에서 볼 때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지 다른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원규 교수께서는 어제 이 재판 상황이 좀 기사에 설명들이 묘사가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저는 또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좀 받아서 사법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본원적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직원이 받은 거다, 직원이 발급했다라고 했는데 왜 개인 PC에 그러니까 직원을 거쳐서 다 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는데 왜 본인 PC에 그게 있습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 확인에 대한 것들의 철저한 요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있고 진실성 있는 그 답변과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뤄질 일이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연장에 대한 여부가 좀 결정이 되고요. 동시에 이제 아까 조국 전 장관의 또 첫 공판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경심 전 교수의 그 구속 연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정치적이나 사회적 문제로 가져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240쪽의 의견서라든지 그리고 6만 통이 넘는 탄원서로 이렇게 좀 맞서는 분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시도 과연 구속 연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재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하고 섞이면서 공방으로 가죠. 공방으로 가게 되면은요. 사실관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제 이제 이 같이 한 동창 얘기죠. 여기 보면은 당일 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만 참석을 했을 뿐 15일 동안 인턴십을 한 것은 아니다. 뭔가 안 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 사실상 뭔가를 좀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제 재판 과정에서 있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 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